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온화 에너지. 우리가 이온에 대해서 학습을 한 적이 있는데, 결국 원자가 중심에 핵이 있고 이제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생성되는 전하를 띠는 입자, 전기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원자가 이온이 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가능하죠. 전자를 잃는 경우가 가능하고, 잃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전자가 나가다 보니 남아있는 것은 이제 플러스 전하가 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양이온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원자에서 전자를 새로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이제 음전하를 띠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음이온이라고 부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제목에 이온화 에너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그 이온화 에너지, 이온이 될 때 뭔가 필요한 에너지 같은데, 그게 이제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를 우선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둘 다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양이온이 될 때의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음이온이 될 때 뭐 관련된 에너지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참고적으로 걔는 우리가 전자 친화도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고 대학 수준에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전자 친화도, 뭐 우리말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일렉트론 친화도, 친한 정도란 뜻이죠. 친한 정도. 그래서 affinity 이렇게 하고요. affinity.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가 줄이면은 우리가 EA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렉트론 어피니티에서. 그래서 이 음이온이 되는 경우는 뭐 잠깐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 양이온이 되는 이온화 에너지하고 약간 좀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걸 이해하면 이제 반대로 또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이온화 에너지는 영어로는 IE라고 써요. IE. 뭐의 줄임말이겠죠? 그래서 아이오나이제이션. 아이오나이즈 하면 이온하고요. 그 명사. 아이오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에너지. 여기서도 여기 Z인데 이제 S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 경우는 Z로 쓰고, 영국식 경우에서는 이제 S로 씁니다. 그런 약간 철자의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양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어떤 I가 있는데, M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최종은 우리가 M 플러스 양이온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자를 떼어내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하나 떼어나가겠죠. 근데 그냥 전자가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넣어줄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쓴 것처럼 IE.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은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거기다 그냥 원자인 상태에서 그냥 에너지를 넣어주면 나오는 건데, 여기 출발 상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기체, 액체, 고체 중에서 우리는 기체 상태로 정의를 합니다. 기체 상태로 우선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다시 기체 상태에 이온이 되면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원자인데 내가 내 전자를 잃게 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것인가 방출해야 될 것인가. 다르게 설명하면 이 과정은 흡열 과정인지 발열 과정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온화 에너지는 흡열이에요. 흡열 과정이다. 그럼 느낌이 왔는데, 자, 전자를 잃게 하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럼 반대로 전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 출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발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 친화도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죠. 그래서 뭐 1조,
뭐 13족, 18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발열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또 흡열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자친화도를 다뤘었다가 이제 주기성에서 좀 빠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온화 에너지까지만 알면 되지만 그래도 상반되는 개념도 가능한 거고, 실제로 이제 화학이라는 게 결국 물질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양이온만 되는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자, 이온화 에너지인데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언젠가 선생님이 이제 원자에 대해서 뭐 아토믹 호텔, 그래서 이제 전자배치를 이제 호텔로 비유를 해서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에, 어떤 층에 존재하는 방을 우리가 오비탈로 가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손님, 전자로 봤을 때 뭐 전자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이온화 에너지는 그 개념을 약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밴딩 머신. 뭡니까, 여러분? 이거 자동 판매기입니다. 자판기.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름 붙여볼게요. 원자 자판기로 한번 이해해보자. 자, 원자 안에 자판기예요. 자판기가 있고 이제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가 바로 뭐냐면 전자입니다. 캔으로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판기에서 구매를 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다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돈.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을 넣었을 때 여기서 이제 자판기에서 캔 음료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이걸 비교해 보면 이 돈에 해당되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화학에서 에너지고요. 이 음료수, 그 음료수가 바로 전자예요. 정리해 볼까? 어떻게? 이 원자에다가 돈을 넣어주면 에너지를 넣어주면 전자라는 음료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전자친화도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상이 안 되겠지만 거꾸로 가는 거야. 이 자판기에다가 거꾸로 뭐야? 음료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상식적으로? 돈이 나와야 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자친화도인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휘별 과정이 일어나는 전자친화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내가 음료수를 자판기에 넣는데 원래 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돈까지 딸려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결론은 뭐냐?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1조, 여러분 알다시피 알칼리 금속이고요. 13조, 대표적인 알루미늄 이런 이제 금속인데, 그 다음에 18조 안정화 원소들이죠. 이 아이들은 전자를 잘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음이온이 되려 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자세한 거는 너무 뭐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건 자세한 거 아는 걸 필요한 거 아니니까. 무슨 실수 좀 했는데 여기가 아니네. 이쪽을 좀 잘못 썼네요. 2족하고 15족입니다. 실수했네요. 크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 파트는 나중에 혹시 여러분이 화학을 학습하면서 전자친화도 개념이 있구나 이 정도 이해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좀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적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주기율표 상에서 한번 이제 이 특성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가장 제일 쉬운 예가 뭐냐면 수소죠, 수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1번이죠. 그럼 전자 배치해 보면 어떻게 돼요? 1s1. 껍질로 전자 배치해 주면 K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내가 에너지를 가한다. 에너지를 가하면 전자가 나온다.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를 한다. 그럼 이제 수소 같은 경우 이온화 에너지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외울 값은 아닙니다. 1312kJ/몰이에요. 우선은 퍼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1몰이죠, 1몰. 전자 한 개가 아니라 1몰당 얼마? 1312kJ의 에너지를 넣어주면 1몰의 전자가 나오는 건데, 요거 이제 kJ/몰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그냥 우리나라 화폐단위 원, 뭐 달러로 봐도 돼요. 아무튼 원으로 보면은 수소의 원자 자판기에 이제 핵과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나 음료수를 내가 살려면 1312원을 내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넣으면 걔가 전자가 튀어나온다. 자, 요거를 좀 이제 에너지 이제 관점에서 좀 접근해주면, 원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양자수에 의해서 그 오비탈 전자 껍질 에너지 준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뭐 N은 2, N은 3 이렇게 이제 에너지 준위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표시를 해야 되냐면 N 이퀄 무한대. 그래서 처음에 바닥 상태의 경우에는 수소는 전자가 이 하나의 전자가 1s 이게 또 1s 오비탈이긴 하죠. 여기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에 에너지를 공급하자. 그 에너지가 결국 이온 에너지죠. 그랬더니 이 전자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 전자는 이제 핵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핵의 영향을 받았다가 이제 핵의 영향을 안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온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이렇게 들뜨게 되죠. 들뜬 상태, 바닥 상태 아마 생각날 거예요. 근데 이제 들뜨다 못해서 아예 전자를 벗어나가는 거지. 뭐 교육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아이가 있는데 가출을 하는 거야. 출가든 가출이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주기표 한번 그려보고 한번 값을 한번 비교해볼까? 한 3주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주기. 3주기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그 다음 마그네슘, 그 다음 알루미늄, 그 다음 뷰소, 인, 황, 염소, 아르곤. 3주기 요소죠. 물론 이제 2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데이터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단위는 모두 kJ/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값을 한번 써볼게요. 얘가 496이에요. 그럼 뭐야? 나트륨에다가 496원 혹은 kJ/몰을 공급하면 여기서 전자가 나온다. 1몰이 전자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 마그네슘은 얼마냐? 738. 자, 느낌을 보세요. 숫자 외우는 게 아니죠. 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 원자보다 커지니까 값이 커지는구나. 그 다음 알루미늄 가겠습니다. 577. 커지다가 갑자기 작아지고 있네요. 지금은 이 경향을 벗어나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선은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항상 트렌드가 먼저 중요해요. 트렌드. 경향성을 먼저 본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때 뭘 고려하면 돼요? 예외를 고려하면 돼요. 예외. 여러분 학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머리가 아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다룬 이 주기적 성질은 예외보다는 원래 경향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 규칙의 경향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향성을 먼저 보세요. 물론 커졌다 작아졌어. 지금 어떤 경향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데이터를 한번 더 써보면 이제 규소로 가니까 여기가 786. 다시 커지고 있네요. 그 다음 인을 가보면 1060. 커지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 같은 경우가 1000 정도 돼요. 1000. 황 같은 경우는 1000원. 1000원이야. 1000kJ/몰의 이온화이즈를 가진다. 그 다음에 염소가 1256.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르곤은 1520. 자,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에 있는 아이들인데 점점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은 예외인 아이가 나타나긴 해요. 보니까 커지다가 여기서 한번 작아졌어요. 그 다음 또 커지다가 어디서 작아졌죠? 여기서 한번 더 작아졌네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작아지고 커지게 됐는지는 좀 이따 나중에 예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예외가 나타나는 걸 찾아보면 실제로는 13족과 16족에서 나타나요. 자, 이게 결국엔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게 작고 크다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기표 원소는 이쪽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지? 금속 아이들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아이들이죠? 비금속 아이들이야. 전자를 잃는 양이온에 되는 필요한 에너지, 이온 에너지를 설명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아이가 더 양이온이 되기 쉬울까요? 어떤 아이가 전자를 더 잃기 쉬울까요? 어떤 아이가 이 자판기에서 이 음료수, 전자 음료수를 사기가 쉬울까요? 에너지가 작은 거, 큰 것 중에서
작은 것, 즉 적은 돈을 내도 전자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자를 잃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가 전자를 잃기 쉬운 성질이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설명하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금속이 전자를 잃는 경향이 큰데,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는 우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금속은 어떤 선택을 해? 전자를 잃는 선택을 하더라. 그리고 비금속 같은 경우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얻는 선택을 해. 물론 금속도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도 있고, 비금속도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지만, 보통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가 전자 수가 몇 개 안 돼. 뭐 하나나 두 개나 세 개. 그래서 그걸 잃는 쪽이 더 선호하는 방향이고, 비금속은 이제 예를 들면 원자가 전자가 뭐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되다 보니 얻는 쪽을 선택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고,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따질 때는 뭘 따져야 됩니까? 에너지로 설명을 해야 돼, 에너지. 얘가 왜 전자를 잘 잃을 할까? 바로 이 전자를 잃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금속 쪽이 상당히 작다라는 사실. 요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가장 많이 다룬 아이가 1번부터 20번까지잖아요. 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설명할 건데, 자, 기본 패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기율표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여러분이 고려할 성질이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원자 반지름이었어요. 이거 한번 기억해봐. 원자 반지름. 여러분, 주기율표에서 금속과 비금속이 있으면 여러분 이 그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죠?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됐죠? 커졌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졌어요. 즉 금속일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졌고요, 비금속일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이온화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원자 반지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 중심에 어떤 핵이 있고,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 사이에 이제 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겠지. 그럼 약하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온화 에너지 경향을 보면, 이렇게 원자 반지름이 클수록 전자를 잃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값이 오히려 작아집니다. 여기 나트륨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보여줬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만 예를 들어 보면 점점 원자 반지름은 커지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상상해봐. 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점 반지름이 크다 보니까 전자를 잃기가 쉬워지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온화 에너지는 점점 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면 한번 예상해볼까? 주기율표상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것은, 가장 작다는 것은 전자를 잘 잃을 것이고, 그러면 반지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가장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아이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직접 따르진 않지만 이제 프란슘이 있거든요. 프란슘. 밀 쪽에 가장 맞은. 이 아이가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원자 반지름이 큰 만큼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작게 되죠. 이제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그럼 어떤 아이가 이온화 에너지가 그럼 작을까? 클까? 오히려 전자를 잘 잃지 못할까? 또 반대로 가야 돼. 비금속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요, 이온화 에너지는 결합하고 상관이 없죠. 전자를 얻고 잃는 거니까, 우리가 원자 반지름 할 때는 우리가 18쪽을 언급하지 않았죠. 공유결합 반지름의 정의에서 얘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온화에서는 얘도 고려하겠습니다. 모든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왼쪽 아래에 이 프란슘이 이온화에서 제일 작았다면 가장 큰 아이는 누구냐? 그래요, 맞아. 바로 18쪽에 있고 가장 위에 있는 누구냐? 바로 헬륨입니다. 그래서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요. 느낌이 올까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도 이 주기적 성질이 이온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라고 했는데, 어차피 주기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1번부터 한 10번까지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그 경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적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원자 반지에서 우리가 요인이 있었거든. 반지를 따지는 요인. 기억할까 모르겠네. 그 요인 세 가지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요게 결국 이온아이즈 똑같이 설명할 수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 요인이 뭐였습니까? 전자법 질수였어요. 전자법 질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점점 반지름이 커지더라. 그럼 커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핵과 전자 사이에 어떻게 돼? 인력이 약화된다는 얘기지.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쿨롱 법칙이라고 그래요. 쿨롱 법칙. 엄밀히 말하면 이거 이제 물리학에서 다루는 건데, 화학에서 다루는 개념이 이제 물리의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게 많아서 어떤 거였냐면 전기적인 힘에 대한 얘기죠. 전기적인 힘은 인력과 반발력은 K라는 비례상수 두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와 거기에 반비례하고 제곱에 그 다음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자, 아까 전자법 질서는 뭐로 설명하면 될까요? 그렇죠. 거리예요, 거리.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점점 약해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 핵전하라는 거죠. 핵전하. 핵전하는 다른 말로 원자 번호가 되겠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인력은 어떻게 돼? 강해지지. 강해지면은 떼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 다음 이런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전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자간 반발. 전자간 반발이 많아지면 이제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진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얘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또 쉬워져.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서 우리가 이렇게 합치면 또 뭐 유효액전하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본질은 이겁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여기 핵이 있잖아요. 핵은 플러스를 뜨고 있어요. 양성색 때문이죠. 그 다음 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전자는 마이너스를 뜨고 있으니까 이 사이의 거리 이 사이의 거리가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이 가지는 전하량이 중요한데 인력이 크다는 것은 얘네들이 더 안정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안정하다는 얘기는 에너지 면에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닥 상태 얘기했었지만 바닥 상태라는 것은 가장 인력이 커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요인과 또 비교되는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반발력이에요. 반발력. 어떻게 보면 화학을 이제 지배하는 힘이 전기적인 힘으로서 이제 인력과 반발력이니까 그럼 반발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불안정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커지게 잡으면 이제는 에너지는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번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따져볼 건데요.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먼저 수학 해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전자가 하나, 얘는 전자가 두 개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이제 이온아이즈를 한번 따져볼 건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래? 이게 해안의 양성자 한 개, 여기 양성자 두 개예요. 그냥 전자가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전자 하나씩을 뗀다고 생각해봐. 어디가 더 이온아이즈가 클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예상해 주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실제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쫙 쓸 거예요. 몇 번까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자, 먼저 얘 아이들 먼저 봅시다. 자, 얘는 전자열체가 1s1이죠. 여기 또 빨리 해볼까요? 1s2. 여기 어떻게 될까요? 1s2, 2s1. 다음 두 번째 값으로 넘어갔죠. 여기는 2s2 쭉쭉 나와가죠. 써볼까요? 1s2, 2s2,
여기는 1s2, 2s2의 2p1입니다. 얘는 이제 이유는 똑같기 때문에 이유는 끝에 거만 써볼게요. 2p2, 여기는 2p3, 2p4, 2p5, 2p6. 오케이. 애시당초 처음에 얘가 바닥 상태인 경우라면 여기가 이제 1s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준이야. 거기 전자 이렇게 한 개 있는 거죠. 그럼 이 전자에 에너지를 넣어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어디까지 올려야 됩니까? 바로 여기죠, 여기. 여기가 바로 n 무한대입니다. 이 n 무한대가 결국에는 이제 핵에서부터 전자가 분리된 상태인데 이걸 이 무한대로 놓으면 이때 에너지가 0이에요. 0. 0의 의미를 우리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0은 보통 과학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경계죠. 그래서 요거보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 에너지를 가져. 얘도 마이너스예요, 실제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 E1. 얘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kJ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인 거야. 1312원을 얻어야 얘가 이제 무한대 궤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10가지 이제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건데, 이제 헬륨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1s가 똑같으냐를 먼저 따져야 돼. 출발지를. 똑같을까요? 결국 이 오비탈의 에너지는 바로 인력과 반발력으로 우리가 정해져야 되는데, 바로 여기는 인력으로 생각해 볼 때 핵전하가 여기는 플러스, 양성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핵전하가 2개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더 세게 당기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1s 에너지가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려가요, 이렇게. 좀 정확하게 그림 그리기 좀 어렵지만 1s는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1s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전자, 어떤 전자는 상관없죠. 이 전자를 어디까지 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목적지가 중요하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목적지가 에너지가 무한대, 에너지가 0인, 즉 n 무한대라는 곳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온에서 따지더라도 어떤 원소든 간에 기준이 같아요.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그 상태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중에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기를 놓고 볼 때 오른쪽으로 와서 커져요. 그 이유는 핵전하가 점점 커지니까 인력이 세지고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다. 그 다음 이제 2주기로 가면요. 자, 1s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핵전하가 플러스 3으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1s 에너지가 같으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실제로는 얘가 더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이제 대학 이상에서 하시고, 우리는 이 정도 느낌만 보시면 돼요. 1s 내려오죠? 1s2의 이제 2s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2s는 1s보다 에너지가 높잖아요. 실제로 2s는 뭐 예를 들면 이 정도 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어때요? 내가 에너지가 할 때 빠져나가는 전자는 뭡니까?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소나 헬륨에 비해서 필요한 이온 에너지가 더 값이 작아지는 거죠. 왜 그래요? 껍질이 바뀌어버렸어요. 반지름도 커졌고요. 인력 상대적으로 약해졌거든요. 4번 갑시다. 4번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4의 핵전하를 가지니까 1s 에너지 주기가 또 내려가요. 느낌이 왔을 것 같아. 이 1s의 에너지 주기는 갈수록 점점 내려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1s 에너지 주기는. 그 다음에 이제 2s로 갈 건데, 자, 2s 보세요. 2s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2s 여기 낮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전자 하나를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집니다. 당연히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둥소로 가면요. 1s, 핵전하량 플러스 5고요. 그 다음 1s, 2s도 내려가고요. 근데 전자가 5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될까요? 이제 5번째 전자는 여기에 없다는 얘기죠. 어디로 가야 돼요? 2s 다음에는 바로 2p로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2s하고 2p는 껍질이 같잖아요. 바로 수소의 경우에는 같은 주양자수 같으면 2s, 2p가 에너지 같지만 수소의 나머지 아이들은 다전자 원자는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죠. 부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종류가 바뀌어도 달라지죠. 그래서 2p가 여기로 가죠. 그래서 항상 그 바로 앞에 뒤에를 비교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p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어디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어디에 가운데 넣을까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니까 여기 좀 조심해야 돼. 바로 여기서 에너지 값이 감소합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예외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에너지가 점점 커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는
생각해보면 만약 2s의 전자를 더 넣을 수 있었으면 에너지 값이 커졌을 거야. 근데 바로 뭐야? 에너지 준위가 높은 2p에 바로 에너지가 더 높은 거기서 전자를 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탄소도 똑같이 해볼까? 1s, 2s까지 똑같이 가죠. 이번엔 2p인데 2p도 어떻게 되겠어요? 2p가 에너지 준위가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림이 약간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앞뒤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전자 두 개 어디다 넣을까요? 내 맘대로 넣을까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 느낌이 왔죠? 2p의 에너지 준위는 여전히 계속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잘 커져 나가다가 얘가 이상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의 경향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소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2p 또 낮아지죠? 이렇게. 역시 필요한 에너지가 더 커져요. 그 다음에 산소로 가시면 1s, 2s, 그치? 그 다음 1s, 2s, 2p인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2p 4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전자를 뗄 때는 가장 불안정한 일 때는 거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두 개 지금 뭐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반발이 발생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조심하세요. 에너지 준위가 얘가 낮다 하더라도 이 반발로 인해서 얘가 불안정해지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실제로 이 전자가 만약에 느끼는 에너지라면 얘가 살짝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거 우리가 표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때 바로 에너지가 다시 감소합니다. 자, 원래 증가하는 패턴이에요. 그걸 먼저 트렌드를 기억하시고 이건 얘 엑셉션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해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죠.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플로에닝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1s, 2s, 2p도 내려가죠? 근데 이미 여기서 2.5가 되면 이제 반발 이미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죠.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다시 커져요. 그 다음 마지막 1s2, 2s2, 그 다음에 모두 짝을 이룬 네온이죠. 네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 커진다. 그럼 여러분 조심할 게 어디서 작아졌냐만 보면 돼. 어디서 작아졌어? 어디서 작아졌죠? 바로 붕소에서 작아졌어요. 몇 쪽이죠? 예? 13쪽이죠. 그 다음 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산소에서 작아졌어요. 16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예외가 발생한 아이입니다. 만약에 얘가 3주기로 넘어가면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용소할 때 어디 또 그러겠어요? 여기 바로 그치? 알루미늄. 그 다음 여기 황. 여기서도 마찬가지 패턴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같은 족을 보면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어떻게 됐어요? 나트륨이 1S가 훨씬 낫겠죠? 그 다음 이제 2S도 낫고. 근데 여기 이제 3S에서 떼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다시피 전자 껍질 영향이 가장 크다고 했죠? 실제 전자 껍질의 영향에 의해서 리튬보다 나트륨이 전자를 잃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전자를 잃기 쉽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아이즈를 배운 이유가 이 전자를 잃기 쉬울수록 금속에서 전자를 잃기 쉬울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온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 하나만 좀 설명해 볼 건데요. 마지막 주제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소들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 이제 하나에만 놓고 하는 거야.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나트륨 한번 예를 들을까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전자매치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트륨에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주면 기체 상태입니다.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나오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거? 역시 기체 상태 Na 플러스 여기서 에너지를 또 줘. 그러면 이제 Na2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 또 나오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Na 이제 2 플러스에서 에너지를 또 줘. 그럼 어떻게 돼? Na3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아이에 대해서 전자를 계속 에너지를 계속 떼어내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지? 점점 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떼기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질까요? 전자 잃는 순간 얘가 인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자연은 균형을 좋아하거든.
이미 플러스가 된 상태인데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가 더 커져버려. 이거 안 좋아해. 그래서 실제로는 값이 점점 이렇게 커져요. 이거 구분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차 에너지 다른 말로 JN 이온 에너지. 뭐 어떻게 쓸까요? EN이라고 우리가 표시합니다. 혹은 IE. 뭐 써도 어떤 표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1, 2, 3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실험할 때 하나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주면서 전자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점점 값이 커지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E1, 뭐 E2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 맞는 거야.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값이 커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더 급격하게 커질 때. 급격하다는 기준이 참 어렵죠. 자, 급격하다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EN과 EN-1과 헷갈리네요. EN 플러스 1과 EN N 플러스 1번째, N번째 혹은 EN 플러스 1 EN 이건 차고 이건 B야 B. 요 값이 급격하게 커져. 그럴 때가 있다. 여기서 이제 부등호 두 개 표시한 거잖아요.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는 얘기야. 점점 커지는 건 뭔데 갑자기 확 커져. 더 커져. 예를 들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제1이온 에너지가 얼마였죠? 496이었어. 496. 얘가 496. 근데 이 제2이온 에너지만 따져보면은요 4560이에요. 4560. 어떻습니까? 값이 거의 10배가 되어버렸죠. 얘 갖고 잘 이제 구분이 안 되면 뭐 다른 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애가 있을까? 마그네슘 한번 해볼까요? 자, 마그네슘은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은 12번 마그네슘 제1이온 에너지가 얼마냐면 마그네슘 값을 선생님이 조사해봤어요. 738. 제2이온 에너지는 얼마지? 1450. 1450. 커지죠. 그 다음에 제3이온 에너지는 7730. 자, 아까 여기서 볼 때 한 10배 커졌어요. 10배? 9배?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기껏해 한 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일로 갈 때는 5배 정도 커져요. 선생님이 이제 경험상 설명해드리면, 이거 규칙은 아니지만, 한 4, 5배 정도가 이게 커진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급격한 변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때, 바로 전자 중에서 껍질이 바뀌는 겁니다. 즉, 원자가 전자를 다 떼어내고, 그쪽 이제 안쪽 껍질, 코어 일렉트론, 안쪽 내부 전자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를 뗄 때는 에너지가 아주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얘를 가지고 원자가 전자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를 얻어내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따르는 이온 에너지가 이제 주기적 성질로서의 관점과 그 다음 순차 이온 에너지 하나에 대해서 전자를 계속 떼어냈을 때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이제 화학의 성질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정리해 보면 그동안 배웠던 주기적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원자 반지름 뭐 있었지?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도 있었죠? 그 다음에 유액 전압 그 다음에 오늘은 이온 에너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학습하는 것이 전기음성도가 있죠?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주기적 성질의 패턴은 바로 뭐냐면 금속인 경우와 비금속인 경우가 참 다르다. 어떻게 달라? 금속일수록 원자 반지름은 크고요. 그 다음에 유액 전하는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갈수록 커지죠? 상대적 유액 전하는 작은 편이죠. 그 다음 금속에 비해서 비금속 따졌을 때 금속 역시 이온 에너지가 작은 편이에요. 그럼 전기노도 어떻게 돼요? 얘도 작은 편이에요. 느낌 왔어요? 대부분의 성질이 바로 비금속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원자 반지름이 작아요. 작다는 것은 핵과 전자의 인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전자를 세게 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으려 하지도 않고 얘는 더 오히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했지만 전자 친화도에 대한 설명은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지만 요까지 고려해주면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이 이렇게 성질이 달라지는데 그냥 얘는 이렇고 이렇게 외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선생님 뭐 가장 강조하다면 나는 선생님은 이제 반지름을 강조하고 싶어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너무 좋거든. 반지름이 큰 경우랑 작은 경우는 성질이 참 달라지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온에 대한 학습을 해봤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